안녕하세요, 얄코입니다. 미친토끼 미토예요. 저는 얄팍한 코딩 사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서 어려운 코딩 관련 개념들을 쉽게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런에서 지식 공유자로서 다수의 프로그래밍 강의를 만들어 왔고요. 이와 같은 책들을 집필하는 작가로서도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강의의 주제는 리액트예요. 풍성한 시각 자료와 비유를 통한 명쾌한 설명과 다양한 예제들, 실무 개발을 맛볼 수 있는 고퀄의 파이널 프로젝트를 통해 그 어떤 컨텐츠보다도 쉽고 빠르게 리액트 프로그래밍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부분 75분가량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본격적인 내용과 파이널 프로젝트는 인프런 강의를 통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여느 얄코 강의들과 같이 대학생분들께는 반값 쿠폰이 제공되니 안내를 꼭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은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수강하시는 모든 분께 유익하고 즐거운 강의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얄코의 리액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 리액트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액트는 오늘날 프론트엔드 개발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많은 유명한 웹사이트와 앱들이 리액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같은 곳들이 모두 리액트를 사용하여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경쟁 제품으로 볼 수 있는 뷰, 앵귤러, 스웰트 등 다른 프론트엔드 도구들과 비교해보면 리액트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자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인 만큼 리액트를 배우는 것은 개발자로서 매우 큰 이점이 됩니다. 취업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공부에 필요한 학습 자료도 풍부하여 배우기 수월하죠. 리액트가 이처럼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반응성입니다. 리액트와 같은 방식이 등장하기 이전의 웹페이지는 거의 모든 사용자 동작이 세로 고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페이지에서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도 버튼의 색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체 페이지가 깜빡하고 리로딩 되곤 했죠.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웹페이지는 마치 워드 프로세서가 문서 파일을 읽는 것처럼 사파리나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가 서버로부터 HTML 문서를 관련 파일들과 함께 받아온 뒤 이를 실행하여 보여준 결과입니다. 초기의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는 등 화면의 요소를 수정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서버에 요청을 보내어 모든 리소스들을 새로 받아와서 실행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는 작은 버튼 하나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기 위해 전체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후 AJAX라는 기술이 도입되고 리액트와 같은 도구들이 만들어진 뒤로는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할 때 브라우저가 이와 관련된 요청을 서버에 보내면 서버는 버튼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만 브라우저에게 전송하고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여 딱 그 요소만 변경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용자는 훨씬 쾌적한 웹서핑 경험을 누릴 수 있고 무한 스크롤 등 강력하고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재사용성입니다. 초기 방식의 웹페이지는 이와 같은 전체 페이지가 하나의 HTML 문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일부가 다른 페이지에서도 사용된다면 해당 부분의 코드를 복사하여 새 문서에 작성해야 했죠. 이는 코드들이 중복될 뿐 아니라 해당 요소가 변경되어야 할 시 모든 문서들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고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리액트를 비롯한 오늘날의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및 프레임워크들은 웹사이트의 요소들을 컴포넌트라 불리는 부분들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분리해서 서로 다른 파일에 나눠 담을 수 있는 거죠. 이 컴포넌트들을 필요한 곳마다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코드의 중복을 줄이고 유지 보수도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반응성이랑 재사용성은 리액트 같은 거 없어도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바스크립트만 써가지고도 방금 얘기한 것들은 다 짤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만으로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하려면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나머지 이유들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리액트를 사용하는 세 번째 이유는 JSX입니다. 이와 같은 웹페이지의 요소를 구현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버튼을 클릭하면 숫자가 증가하는 단순한 카운터 형태의 컴포넌트입니다. 이를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면 이와 같은 코드가 나와요. 보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로 HTML 요소들을 생성하여 값과 이벤트를 넣고 페이지에 추가하는 장황한 코드입니다. 이를 JSX라 불리는 리액트 전용 문법으로 작성하면 이런 코드가 됩니다.
아직 JSX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코드가 훨씬 간결하고 만들고자 하는 컴포넌트와 그 기능을 보다 직관적으로 짐작할 수 있죠. 뭔가 자바스크립트랑 HTML을 섞어놓은 느낌인가요? 맞아요. 리액트는 이 JSX라는 문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순수 자바스크립트보다 훨씬 간결하고도 가독성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리액트의 대표적 특성인 가상 DOM이에요. 이 개념을 설명하려면 먼저 DOM을 알아야 하는데, DOM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따로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쉽게 비유로만 말씀드릴게요. 반응성에 관련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웹페이지를 새로 로드하지 않고 웹페이지의 요소들을 동적으로 수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주차장에 이처럼 크기가 다른 자동차들을 배치하는 것과 같아요. 자동차들 사이에 모든 간격이 정확히 일정해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각 자동차들은 앞에 자동차와의 간격을 재면서 앞뒤로 움직여가며 주차를 해야겠죠. 모든 자동차를 배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주차장과 자동차들이 DOM이라면 가상 DOM은 각각을 정확한 비율로 크기를 줄인 모형과도 같아요. 이 모형을 이용해서 먼저 배치를 해본 다음 이를 기반으로 각 자동차들이 주차될 위치를 표시하고 자동차들이 각자 표시된 위치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면 일이 훨씬 빨라지겠죠. 여러분이 이후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 비유가 훨씬 잘 이해될 거예요. 리액트는 브라우저가 실제 DOM을 조작하기 전에 자바스크립트로 가상 DOM을 구현해서 필요한 계산을 미리 마친 다음 DOM은 실제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조작되도록 하여 웹페이지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자바스크립트로 다 짜지 않아도 되게끔 리액트가 미리 다 구현을 해놨다는 거죠? 맞아요.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 외에도 리액트의 수많은 강력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양질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리액트를 배워야 할 이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함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Node.js란 것을 설치할 거예요. Node.js는 여러분의 컴퓨터에게 자바스크립트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크롬, 엣지, 사파리처럼 웹서핑을 하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하는 언어였어요. 즉, 웹사이트를 만들 때만 쓸 수 있고 웹사이트 안에서만 동작하는 언어였죠. 브라우저만 읽을 수 있었던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이제는 Node.js가 컴퓨터에게 직접 읽어줌으로써 자바스크립트를 서버, 데스크탑용 프로그램, 커맨드 라인 도구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리액트로 만들 것도 웹사이트인데 Node.js가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JSX라는 문법으로 코드들을 작성할 거예요. 하지만 브라우저는 이를 읽을 줄 모릅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JSX로 짠 코드를 웹사이트에 그대로 쓸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를 브라우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로 번역해주는 빌드 작업이 Node.js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Node.js가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JSX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번역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컴파일된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가 실행하여 웹페이지가 동작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Node.js를 통해 동작하는 많은 도구들이 우리의 프로그래밍을 도와줄 거예요. 리액트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필수 코드들을 갖춘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리액트 기반의 웹페이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여러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다운받아 설치해주고 내 컴퓨터에서 바로 서버를 실행해서 내가 코딩하고 있는 웹페이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등 리액트 개발자들의 수고를 크게 덜어주는 강력한 도구들이 이 Node.js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Node.js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먼저 이 주소로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Node.js의 LTS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LTS 버전이란 최신 버전은 아니지만 비교적 안전성이 검증되고 장기간의 유지 보수가 약속된 버전을 뜻합니다. 다운받아진 설치 파일을 실행하여 이를 설치해주세요. 예전에 Node.js를 사용하시던 분들도 가능하다면 LTS 버전으로 다시 다운받아 업데이트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에 다운받을 것은 VS 코드인데요. 사실 리액트를 배울 분들이라면 이미 사용 중인 웹 개발용 에디터
또는 IDE가 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커서 등 AI를 활용하는 툴들도 나오고 있고요. 강의에서는 VS 코드를 사용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VS 코드를 사용하실 분들은 역시 공식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이를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를 마치신 뒤 VS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이와 같은 첫 화면이 나타납니다. 상단의 메뉴바에서 터미널을 클릭하신 다음 새 터미널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에 이와 같은 입력창이 나타날 거예요. 이처럼 터미널 탭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 타이핑을 해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에 node version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와 같이 버전 정보가 표시되면 아까 진행한 Node.js 설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숫자는 여러분이 받은 버전의 번호이므로 이 영상보다 작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실습 시 편의를 위한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할게요. 프로젝트에 사용될 파일 및 폴더들을 이처럼 보다 직관적인 아이콘들과 함께 표시해주는 플러그인이에요. 특히 이런 폴더들을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이미 사용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과정은 넘기셔도 좋습니다. 왼쪽 툴바에서 이 확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와 같이 플러그인들을 검색하고 설치할 수 있는 탭이 나타납니다. 검색창에 Material Icon Theme을 검색해주세요. 필립 키프란 분이 만든 이 플러그인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잠시 후 상단에 이와 같은 선택지가 나타납니다. Material Icon Theme을 선택해주시면 돼요. 이 외에도 다양한 아이콘 테마들이 있으니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검색하셔서 설치하셔도 좋습니다. VS 코드 전반의 색상 테마의 경우 Theme으로 검색하시면 역시 다양한 테마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것은 OneDark Pro입니다. 마지막으로 웹 서핑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브라우저인데요. 이 강의에서는 실습 편의상 크롬 또는 엣지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둘 모두 맥과 윈도우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이들 중 여러분이 사용하실 제품에 리액트 개발을 위한 플러그인을 설치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실습에 사용하실 브라우저를 열어줍니다. 크롬의 경우 이 주소를 입력해서 크롬 웹스토어로, 엣지의 경우 이 주소로 add-ons 페이지를 방문하신 다음 검색창에 React Developer Tools 확장을 입력하여 검색하신 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엣지에서는 이 버튼을, 크롬에서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브라우저에 해당 확장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 강의의 실습뿐 아니라 실무에서 여러분이 리액트로 개발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의 첫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스킵하시지 말고 꼭 시청해 주세요. 예제 페이지의 활용법과 질문 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프런의 질문 기능이나 유튜브 댓글로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유튜브 댓글 또는 인프런에서 이 노션 페이지의 링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코딩 실습을 하는 레슨마다 링크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고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이처럼 모든 예제들의 코드가 스니펫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각 코드 스니펫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이처럼 우측 상단에 복사 버튼이 나타나 코드를 쉽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 듀플리케이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를 내 노션으로 복제할 수 있어요. 내 계정의 노션으로 복제된 페이지에 나만의 노트와 메모를 추가해가며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를 위해 노션 계정이 필요한데 구글 이메일을 통해 금방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메인 페이지는 복사되지 않습니다. 예제 페이지 각각을 복사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방법이에요. 우측 상단에 이 커멘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코멘트를 남길 수 있는 모드의 화면으로 전환돼요. 그리고 나서 질문할 바가 있는 부분의 코드를 드래그하면 이처럼 코멘트 버튼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곳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한 스크린샷을 첨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보다 빠르게 답변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노션 페이지를 통해 질문하면 알림이 와서 제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수강생들도 해당 부분의 질문들과 답들을 보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기타 문의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 메일 주소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즐거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습을 위해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럿이 있습니다.
이처럼 리액트의 공식 사이트에서도 용도에 따라 다양한 생성 방식을 알려주고 있죠. 아니 왜 배우기 전부터 머리 아프게 생성 방법부터가 한 가지로 안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액트는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틀이 되는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예요. CPU가 컴퓨터의 부품인 것처럼 리액트도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중요 부품 중 하나일 뿐인 거죠. 전체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CPU를 사용하는 컴퓨터를 얻기 위해 브랜드 제품을 주문할 수도, 컴퓨터 매장에 가거나 직접 조립할 수도 있는 것처럼 리액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적용할 어플리케이션의 규모와 용도, 함께 사용될 다른 기술 등에 따라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이 실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게 되면 아마 Next.js처럼 리액트 기반인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여 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수단인 비트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볼게요. 비트는 심플한 컴퓨터를 신속하게 조립해서 배달해주는 서비스와도 같습니다. 빠르게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습해보는 용도로는 가장 적합하죠. 이후 Node.js 관련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은 툴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볼게요. 이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실습 프로젝트들이 위치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 폴더 안에 앞으로 우리가 실습할 프로젝트들을 담을 것입니다. 터미널 프로그램을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폴더의 위치로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단 윈도우의 경우 이 부분에서는 git bash를 사용하면 오작동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워쉘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터미널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VS 코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와 같이 VS 코드를 실행해 주세요. 첫 화면에 맥의 경우에는 열기, 윈도우의 경우에는 폴더 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만든 폴더를 선택한 뒤 열어줍니다. 상단의 메뉴바를 보면 이처럼 터미널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를 클릭한 다음 맨 위에 뜨는 새 터미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VS 코드 하단에 이와 같은 명령어 입력창이 뜨게 됩니다. VS 코드에서 특정 폴더를 연 상태에서 터미널을 열면 해당 위치로 이동한 상태로 터미널이 열리게 돼요. 이 터미널의 디자인은 영상과 다르더라도 상관없으니 신경 쓰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파란색 화살표 같은 건 제가 터미널에 스킨 같은 걸 입힌 결과인 거예요. 이제 이곳에 명령어를 입력해서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 비트를 이용해서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Node.js가 스마트폰이라면 맨 앞에 npm은 앱스토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설치, 관리하고 프로젝트에 관련된 여러 작업들을 수행하기도 해요. npm으로 하여금 비트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비트의 최신 버전을 활용하도록 명시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명령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주세요. 이때 이처럼 create with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문구가 뜨면 엔터를 다시 눌러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잠시 후 이처럼 프로젝트명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오른쪽에 예시와 함께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원하시는 프로젝트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백스페이스를 누르지 않고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첫 번째 프로젝트이므로 저는 이렇게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이처럼 사용할 라이브러리 및 프레임워크의 선택지가 나타나고 위, 아래 방향키를 사용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리액트를 선택할 거예요. 다음은 이 리액트 프로젝트를 어떤 언어와 도구로 만들지 선택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순수 자바스크립트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면 이와 같이 프로젝트가 생성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제 VS 코드 왼쪽의 탐색기 화면을 보시면 이처럼 새로운 폴더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인더 또는 탐색기에서도 이와 같이 새로 만들어진 폴더를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 VS 코드 창을 닫은 뒤 VS 코드를 새로 실행합니다. 이처럼 VS 코드의 초기 화면에서 다시 폴더 열기를 클릭하신 다음 이번에는 새로 만들어진 폴더를 선택해서 열어주시면 돼요. 즉, 아까 열었던 폴더 안에 들어있는 새로 생성된 폴더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성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열렸습니다. 왼쪽 탐색기에서 이처럼 프로젝트 폴더 안에 든 내용물들을 보실 수 있어요. 만약 탐색기가 열려 있지 않다면 왼쪽 툴바의 맨 위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접혀 있는 폴더들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펼쳐져서 그 안에 내용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이처럼 많은 파일과 폴더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비트가 이 부품들로 컴퓨터를 조립해서 보내주었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했다면 구성의 차이가 있었을 거란 얘기네요. 맞아요. 리액트를 핵심 부품으로 삼는다는 공통점은 있었겠지만요. 이제 파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코딩해 보셨을 HTML과 CSS 파일도 있고 이처럼 JSX란 형식의 파일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이 강의에서 딱히 수정할 일이 없을 거예요. 각각이 무엇인지 간단히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각 파일을 클릭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편집 및 저장을 할 수 있어요. Git 이그노어 파일은 Git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무엇인지 알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타임캡슐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타임캡슐에 넣지 않을 파일들의 목록입니다.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거나 보안 문제로 제외시켜야 할 파일들의 목록이에요. 이 파일은 자바스크립트의 코딩을 도와주는 ESLint라 불리는 도구의 설정 파일이에요. 워드 프로세서로 치면 맞춤법 검사기에 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키지.js는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설정 파일입니다. 사실상 모든 Node.js 기반 프로젝트의 최상위 폴더에는 이 파일이 있다고 보셔도 좋아요. readme 파일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 설명서고요. 마지막 파일은 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비트의 설정 파일입니다. 이 파일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아보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비트가 조립해준 이 구성만으로는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개발과 실행에 필요한 리액트를 비롯한 라이브러리들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조립은 됐는데 운영체제랑 프로그램들은 아직 안 깔린 상태라는 거죠? 맞아요. 이 패키지.json 파일을 다시 열고 아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와 같이 설치해야 할 라이브러리들의 목록이 있어요. 위쪽은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즉 실제 사용자들이 이 웹페이지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이고 아래쪽은 개발 과정에서 테스트나 빌드 등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입니다. 아직은 이와 같이 목록만 작성되어 있어요. 이제 이들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npm install 또는 줄여서 npm-i를 입력해줍니다. 이는 패키지.json 파일에 적힌 라이브러리들을 이 프로젝트로 다운받는 명령어예요. 이를 입력한 뒤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시간을 소모하며 뭔가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탐색기에 보시면 이처럼 노드 모듈이라는 폴더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펼쳐보시면 이처럼 그 안에 수많은 폴더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각각의 안에도 역시 여러 파일 및 폴더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npm과 같은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해서 노드 모듈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받는 것이 사실상 모든 Node.js 프로젝트에서 처음에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라고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볼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면서 리액트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구동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성한 리액트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면서 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VS 코드로 해당 프로젝트를 이와 같이 열어주시고요. 먼저 이 패키지.json 파일을 열어줍니다. 이 JSON 문서에는 이처럼 scripts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각 항목들에는 이와 같은 문자열의 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명령들이에요. 즉, 이 부분은 어떤 종류의 Node.js 프로젝트인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린트는 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므로 나머지 세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명령어들은 지난 영상에서 실습한 명령어들과 마찬가지로 터미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앱스토어에 비유했던 npm 같은 프로그램을 패키지 매니저라고 부르는데요. npm과 yarn 등의 패키지 매니저 중 npm을 사용한다면 앞에 npm 런을 붙여서 실행하고요. yarn을 사용한다면 yarn을 앞에 붙여서 실행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npm을 사용하므로 이와 같은 명령어들을 쓰게 될 거예요. 이제 이 명령어들 각각을 샌드위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 비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ev는 말 그대로 개발 과정에 사용됩니다. 주방에서 샌드위치에 이것저것 넣어보고 맛을 보며 메뉴를 개발하는 것처럼 작성하는 코드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며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빌드는 개발이 완료된 샌드위치를 판매용으로 포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버에 올려서 사용자들에게 웹페이지로 배포될 파일들로 코드들을 모아 컴파일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프리뷰는 빌드를 통해 포장된 시제품을 포장을 뜯어 먹어보는 과정입니다. 빌드된 파일들을 배포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함이죠. 이제 이 명령어들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길어져서 프로젝트의 경로를 바꿨습니다. 지난 영상과 달라져서 혹시 당황하실까봐 말씀드려요. 먼저 개발 모드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려볼게요. npm run을 앞에 붙이고 dev 명령어를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이처럼 무언가 실행되고 이런 메시지들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localhost 5173이라는 주소가 표시되고 H와 엔터를 동시에 눌러서 도움을 받으라고 나와 있죠. 이 두 키를 함께 눌러보면 이 상태에서 내릴 수 있는 모든 명령들이 표시됩니다. 서버 재시작하기, 서버의 URL 표시하기, 브라우저로 열기, 콘솔 비우기, 그리고 개발 상태 종료하기를 각각 왼쪽에 키 조합들로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주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명령어는 개발 중인 웹페이지를 브라우저에서 살펴보는 이 명령어일 것입니다. O와 엔터를 함께 눌러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웹페이지가 컴퓨터의 기본 브라우저로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크롬이나 엣지가 아닌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 열린다면 컴퓨터의 설정에서 기본 브라우저를 크롬이나 엣지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코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가 미리 생성해 놓은 이 코드들이 오른쪽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처음에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간단한 예시를 만들어 둔 것이죠. 이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처럼 숫자가 늘어나도록 프로그래밍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스 폴더 안에 app.jsx 파일을 수정해서 테스트해보라고 나와 있죠. 이처럼 해당 파일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스크롤 다운을 해서 이 h1 요소가 있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한 버전의 비트가 생성한 코드에서는 19번 줄인데 여러분의 코드에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더하기 사인을 플러스라는 텍스트로 변경한 뒤 저장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오른쪽에 웹페이지에 그대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컴퓨터에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새로 고침도 않는데 어떻게 웹페이지 내용이 바뀐 거예요? HMR은 Hot Module Replacement의 약자로 페이지 새로 고침 없이 코드의 수정을 반영하는 기술입니다. 이처럼 코드 수정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dev 기능이에요. 이제 다시 H와 엔터를 함께 눌러서 명령어들을 확인한 다음 Q와 엔터로 개발 기능을 종료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보면 이처럼 더 이상 해당 사이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개발용 서버가 종료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샌드위치를 포장하는 작업에 비유했던 빌드 명령어를 내려보겠습니다. 서버에 올릴 배포용 파일들을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개발 중에는 이처럼 JSX로 코드를 작성하지만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려면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빌드 명령어 역시 앞에 npm run을 붙이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고 잠시 기다려 보시면 이처럼 디스트리뷰션 폴더가 새로 생성되고요. 펼쳐보면 이와 같은 파일과 폴더들이 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폴더가 포장된 샌드위치입니다. 서버로 업로드되어 사용자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제 포장을 뜯어 시식하는 과정인 프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폴더를 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시식용 서버에서 열어보는 거예요. npm run preview를 입력합니다. 엔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번에도 주소가 표시되는데 오른쪽의 개발용 페이지와는 끝의 숫자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H와 엔터로 명령들을 확인하고 O와 엔터로 브라우저로 열기 명령을 실행해보면 이번에는 4173이란 숫자로 끝나는 주소로 웹페이지가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배포용으로 만들어진 시제품을 실행한 결과인 거예요. 근데 이 주소에 있는 로컬호스트랑 4173은 뭐인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 주소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콜론 앞쪽의 이 로컬호스트는 일반적으로 내 컴퓨터를 가리켜요. 건물로 치자면 우리 집입니다. 정확히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를 뜻하죠. 로컬호스트는 기본적으로 127001이라는 주소를 가리키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위의 주소가 내 컴퓨터를 가리키는 절대 좌표라면 로컬호스트는 거기에 꽂힌 팻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론 뒤로 오는 숫자는 포트라 불리는데요. 앞에 주소가 가리키는 건물의 문 번호입니다. 같은 서버도 웹 서비스, 스프링 등의 백엔드 서비스, MySQL 데이터베이스 등 여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각각 할당된 포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서 5173번 포트는 개발 중인 웹페이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용도로, 4173번 포트는 빌드된 결과를 테스트해보는 용도로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프로젝트의 개발 모드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빌드하고 살펴보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리액트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며 리액트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실습했던 프로젝트를 그대로 사용할게요. npm run dev 명령어를 사용해서 개발 모드로 진입한 다음 O와 엔터를 함께 눌러서 브라우저를 열어줍니다. 이 과정은 앞으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코딩 중에는 아래 터미널 창은 오른쪽에 X 버튼을 클릭해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명령어를 입력해야 할 때는 전에 배운 대로 다시 터미널 탭을 열어준 다음 Node.js 명령어가 실행되고 있는 이 터미널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 프로젝트의 코드들을 살펴보며 실행된 웹페이지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index.html 파일을 열어볼게요. 이처럼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body 태그 안에는 이처럼 div 하나만 달랑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코드로 어떻게 이런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이 페이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웹페이지의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해보면 맨 아래쯤에 페이지 소스 보기 또는 비슷한 의미의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소스 보기 탭이 열리게 돼요. 이처럼 상단에 추가된 내용이 있죠. Vit가 index.html 파일을 작성된 그대로가 아니라 정해진 방식으로 가공하여 서빙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body 태그 안에는 여전히 빈 div 하나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발자 도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크롬과 엣지에서 이 단축키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해당하는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웹 개발을 하면 필수적으로 이 기능을 활용하게 됩니다. 상단의 메뉴바에서 이처럼 요소 탭이 선택되어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서는 웹페이지가 렌더링된 결과인 돔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각 요소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해당하는 요소가 화면에 이처럼 하이라이트 되고요. HTML 코드에선 비어있던 div를 펼쳐보시면 이와 같이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서 오른쪽에 화면에 보이는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ML 문서에는 없던 요소들이 돔에는 들어있다는 것은 이들이 자바스크립트에 의해 동적으로 만들어져 삽입되었다는 의미죠. 이제 코드로 돌아오겠습니다. index.html 문서의 하단에 보면 이처럼 소스 폴더 안에 main.jsx 문서를 로드하고 있죠. 바로 이 파일이에요. 열어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와 HTML이 섞인 듯한 JSX라는 문법으로 작성된 코드예요. 사실 이 JSX라는 확장자는 JS 확장자와 기능적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JS 확장자를 사용해도 동작해요. 하지만 이 문서가 JSX 문법으로 작성된 리액트용 코드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보통 관례적으로 사용합니다. 에디터나 IDE에서 이처럼 리액트 아이콘으로 표시해준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 코드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셨다면 문서에서 id가 루틴 요소를 선택하는 코드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div 요소입니다. 이를 create route이란 함수에 인자로 넣어 실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이와 같이 render라는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아직 JSX를 배우지 않았지만 아마 이와 같은 요소들이 이 div 요소 안으로 렌더링 되어 들어가도록 하는 코드임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코드상에서는 비어있던 div에 도움 요소들이 들어가 있었던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앱이라는 요소는 뭘까요? 위쪽을 살펴보면 같은 디렉토리의 app.jsx 파일에서 임포트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문서로부터 임포트된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마치 HTML 태그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app.jsx 파일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역시 JSX 문법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CSS 파일이랑 이미지 파일도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 있네요? 네, 순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Vit와 같은 도구들에 의해 특정 데이터로 변환되어 로드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컴포넌트 코드 안에서 필요에 따라 활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영상들에서 곧 자세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앱이란 함수를 살펴볼게요. 이 전체가 앱이라는 하나의 함수입니다. 리액트에서 이러한 함수는 컴포넌트로서 기능해요. 함수를 컴포넌트로 구분되게 하는 첫 번째는 이처럼 함수의 이름이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이와 같이 JSX로 작성된 태그를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바스크립트 문서가 아님을 코드의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죠. 조금 전 개발자 도구에서 보았던 요소들이 바로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앱이라는 컴포넌트로서 오른쪽에 main JSX 이 자리에 들어가고, 앱은 이미 보았듯이 index HTML에서 root이라는 div 태그 안으로 렌더링되어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리액트가 대략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것입니다. 이제 개발을 마친 뒤 빌드가 된 결과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터미널 탭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처럼 창을 분할하여 다른 터미널을 열 수 있어요. 여기에 지난 영상에서 배운 npm run preview 명령어를 입력하면 개발 서버와 프리뷰 서버가 동시에 돌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빌드된 웹페이지도 이처럼 브라우저에 열어두도록 할게요. 이 디스트리뷰션 폴더가 빌드에 의해 생성되는 결과물임을 지난 영상에서 배웠었죠. 인덱스 HTML 문서를 열어보면 아까 보았던 동명의 문서와는 코드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ain.jsx 문서를 로드하는 코드는 사라지고 대신 assets 폴더 안에 있는 이 CSS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로드함을 볼 수 있죠. 브라우저에서 페이지 소스 보기로 열어도 같은 코드를 볼 수 있어요. 즉, 배포된 웹사이트에서는 이 HTML 파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파일들 이름에 이런 요상한 글자들은 왜 붙는 거예요? 주요한 이유는 웹페이지가 업데이트될 때 수정된 파일들의 이름도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파일의 이름이 이전과 같으면 내용이 바뀐 줄 모르고 캐싱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로드할 파일들의 이름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새로 로드하니까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반영되는 거죠.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처럼 매우 길고 불친절한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읽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들여쓰기도 없이 이처럼 압축된 코드로 컴파일되는 거예요. 리액트를 비롯한 모듈들과 개발자가 작성한 JSX 문서들이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번들링되어 사용되는 것입니다. CSS 문서의 경우도 아래의 둘은 개발자가 작성하는 문서들이고요. 배포판에는 이처럼 하나의 압축된 파일로 번들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드 작업은 컴퓨터가 해당 웹페이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적합한 형태로 압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이미지들을 보면 하나는 퍼블릭 폴더에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소스 폴더 안에 에셋스 폴더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둘은 뭐가 다른 거예요? 퍼블릭 폴더 안의 요소들은 있는 그대로 배포되고, 소스 폴더 안의 요소들은 번들러에 의해 최적화 등의 가공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처럼 이름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죠. 보통 퍼블릭 폴더 안에는 파비콘이나 전역 설정 파일 등 특정 컴포넌트에 국한되지 않는 정적 파일들이 들어가고요. 컴포넌트들에서 사용되는 요소들은 소스 폴더에 들어갑니다. 어지간해서는 소스 폴더에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와 같이 리액트 프로젝트의 기본 구성과 동작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리액트로 개발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가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서 예시로 넣어둔 부분들을 제거할게요. 이 앱 JSX 파일을 열어줍니다. 앞으로 JSX 확장자가 붙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문서들은 그냥 컴포넌트라고 부를게요. 이 앱 컴포넌트에서 대부분의 요소를 제거하고 빈 컴포넌트를 만들 것입니다. 코드를 이와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앱 컴포넌트에 이처럼 널을 반환하는 코드만 남겼고, 다른 요소들과 임포트 등의 구문들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발 모드를 실행하고 브라우저에서 페이지를 열어보면 이처럼 빈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앱 컴포넌트가 들어갔던 이 div는 비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컴포넌트가 널을 반환하면 아무것도 렌더링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널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와 같이 작성해도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결과는 같습니다. 이를 빈 프래그먼트라고 부르는데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사용되지 않는 파일들을 삭제하겠습니다. 왼쪽에 배포 폴더와 이미지 파일들, 앱 CSS 파일들을 선택해서 삭제해주세요.
남아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필요한 파일들만 남겨둔 채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진행했을 뿐 꼭 진행하셔야 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실무였다면 이 index CSS 파일도 삭제하거나 비웠을 테지만 여기서는 그냥 남겨두겠습니다. 이처럼 메인 JSX에서 임포트되어 사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임포트된 CSS 파일은 어플리케이션 전체에 전역적으로 적용됩니다. 이곳에 작성된 전역 스타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 프로젝트의 실습 코드를 작성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컴포넌트에 대한 실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 메인 JSX의 코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임포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Node.js 프로그래밍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런 코드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셨다면 객체의 디스트럭처링에 대해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객체가 있을 때 이를 이처럼 중괄호로 둘러싸인 상수나 변수들에 대입해서 원하는 속성만 추출해낼 수 있어요. name 상수에는 name을 키로 가진 속성의 값이, age 상수에는 age를 키로 가진 속성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name과 age를 콘솔로 출력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죠. 다른 모듈로부터 기능들을 임포트할 때도 이 디스트럭처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듈로부터 더하기 함수와 빼기 함수만 가져와 사용하는 것처럼 해당 모듈이 가진 수많은 기능들 중 원하는 것만 가져와 쓰기 위함이죠. 노드 모듈의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처럼 수많은 모듈들이 들어있습니다. 패키지 JSON의 설치 목록에 있는 이 두 모듈들도 포함되어 있죠. 이 둘을 메인 JSX에서 임포트합니다. 하지만 각 모듈 안에 수많은 기능들 중 일부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드로 리액트 모듈로부터는 strict mode라는 도구를, 리액트 DOM 안에 클라이언트란 모듈로부터는 create route이라는 함수를 가져와 사용하는 것입니다. create route 함수는 리액트 18 버전에 도입된 것이므로 그 전에 리액트를 배우신 분들은 당황하실 수 있어요. 이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렌더링을 위해 사용되며 이처럼 앱의 최상위 루트 요소에 적용됩니다. 스트릭트 모드는 문제가 있거나 권장되지 않는 코드들에 대해 개발 과정 중에 경고해주는 기능이에요. 영상 주제가 컴포넌트인데 그 전에 들어간 거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그렇게 됐네요. 이제 어서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의 컴포넌트란 웹페이지의 구성 요소들을 재사용 가능한 단위로 나눈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앱도 컴포넌트입니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camel case 명명 방식을 사용하고 지금은 비어있지만 렌더링할 요소를 반환하고 다른 곳에 임포트되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죠. 웹페이지와 함께 살펴보며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는 이처럼 렌더링할 요소를 JSX로 반환해야 합니다. 개발 모드에서 이처럼 코드를 수정하고 저장하면 오른쪽과 같이 웹페이지에 바로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요소는 이처럼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를 꼭 갖춰야 하죠. 그리고 컴포넌트마다 루트 요소로는 이처럼 하나의 요소만을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최상위 요소를 이처럼 둘 이상을 반환하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두 요소를 렌더링하는 컴포넌트는 쟤네를 빈 div나 스팬이라도 넣어가지고 감싸줘야 되는 거겠네요? 그것도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DOM 요소가 만들어지고 div에 관련된 스타일링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까 배운 이 프래그먼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DOM 노드를 만들지 않고 자식 요소들을 그룹화해서 반환할 수 있게 해주죠. 이번에는 이 요소를 다른 컴포넌트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hello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위에 작성해 볼게요. 이름이 대문자로 시작해야 컴포넌트로 인식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죠. 만약 이름이 소문자로 시작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요소가 웹페이지에 렌더링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개발자 도구에서 콘솔 탭을 열어보시면 소문자로 시작하는 hello라는 태그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실 수 있어요. 다시 대문자로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렌더링 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처럼 렌더링할 요소를 한 줄에 작성할 수 있다면 리턴문 이후에 바로 붙이는 것이 깔끔할 것입니다. 반면 아래처럼 여러 줄에 작성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괄호로 둘러싸서 가독성 있게 작성하시면 돼요. 기본 요건을 충족한 컴포넌트는 이처럼 그 이름을 태그명으로 사용하여 JSX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앱 안에서 hello가 사용되므로 앱이 부모 컴포넌트, hello는 자식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이처럼
특정 컴포넌트 안에서 활용될 작은 컴포넌트는 이렇게 같은 파일에 작성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컴포넌트의 규모가 커지고 다른 컴포넌트들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면 독자적인 파일로 분리하는 것이 좋겠죠. 앱과 같은 폴더에 차일드 컴포넌트 파일을 새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컴포넌트 코드를 작성해주세요. p 태그를 최상위 태그로 해서 그 안에 이와 같은 텍스트를 렌더링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다른 곳으로 임포트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내보내기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죠. 이제 이를 앱에서 임포트 해주면 됩니다. 이처럼 앱 컴포넌트 문서 상단에 임포트 구문을 작성해주세요. V2와 같은 번들러들은 보통 JS와 JSX 등의 파일들은 확장자를 생략해도 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로와 마찬가지로 이 컴포넌트를 이처럼 원하는 위치에 삽입하면 웹페이지에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액트 컴포넌트를 작성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서를 생성한 뒤 작성해 주세요. 이처럼 세 가지 형태의 컴포넌트를 작성했어요. 첫 번째는 리액트 초기에 사용되던 클래스 형태의 컴포넌트입니다. 오래된 리액트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이처럼 클래스 형태로 작성된 코드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처럼 컴포넌트라는 클래스로부터 명시적으로 확장한 클래스를 만들어 사용하고 해당 클래스의 렌더라는 메소드에서 렌더링할 요소를 반환함을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 방식은 오늘날에는 잘 사용되지 않아요. 요즘은 코드가 보다 간결하고 성능 최적화와 추상화, 재사용에 유리한 함수형 컴포넌트 방식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두 컴포넌트는 모두 함수의 형태를 가짐을 볼 수 있죠. 하나는 우리가 다른 컴포넌트들에서 사용했던 일반 함수 형태의 컴포넌트고요. 다른 하나는 화살표 함수의 형태로 작성된 컴포넌트입니다. 최근에는 보다 간결하고 this 바인딩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화살표 함수가 더 널리 쓰이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후 리액트 훅 등의 주제를 다룰 때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게 될 거예요. 이제 이 컴포넌트들을 모두 내보내기 한 다음 앱 컴포넌트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해보는 것으로 이번 실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컴포넌트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컴포넌트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다음 영상부터 JSX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JSX 문법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배운 대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세요. 프로젝트 생성 시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지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 앱 CS 파일은 삭제하지 않고 코드의 이 부분을 남겨두었습니다. 웹페이지에서 요소들이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 보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앱 컴포넌트에서 임포트 해주면 해당 스타일이 전역으로 적용됩니다. CSS를 적용하는 다른 방식도 머지않아 알아보게 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앱 컴포넌트 문서에 코드들을 작성해보며 JSX 문법들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JSX에서 주석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양끝을 이 둘로 감싸주면 주석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어지간한 에디터나 IDE는 커맨드 또는 컨트롤 키와 슬래시를 함께 누르면 이처럼 커서가 있는 줄 또는 선택된 줄들을 주석 톡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다음은 태그를 작성할 때 기억할 원칙입니다. JSX에서 꼭 지켜주어야 할 것은 모든 태그를 꼭 이와 같이 닫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태그나 줄바꿈 태그처럼 단독으로 쓰이는 태그들의 경우도 반드시 이처럼 슬래시를 넣어 닫아주어야 해요. 태그 하나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처럼 페이지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HTML은 유도리가 있어가지고 어지간해선 좋게 넘어가 주는데 얘는 좀 까탈스럽네요. HTML처럼 보이는 코드가 들어가지만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되는 문서임을 기억해야 해요. 위쪽에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한 뒤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JSX 형태로 작성된 요소들이 각각 상수로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들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로 변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들을 로그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한 다음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를 실행한 뒤 콘솔이란 탭을 열어주세요. 이 화살표들을 클릭해서 각 객체의 내부 항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 JSX 요소들이 대략 이와 같은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만들어짐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가상덤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JSX 요소들은 이처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변환될 대상이므로 HTML에 비해 엄격한 문법 준수가 요구돼요.
상수들에 저장된 이 요소들은 이따 페이지에 삽입하기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괄호 표현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드에 이 부분들을 추가할게요. 중괄호 표현식이란 말 그대로 중괄호 사이에 표현식을 넣은 것입니다. 표현식이란 어떤 값을 반환하는, 즉 다른 어떤 값으로 대체되어 작성될 수 있는 코드 조각을 말하죠. 여기서 language는 자바스크립트라는 문자열을 반환하는 상수입니다. 안에 든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란 문자열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수도 표현식인 거죠. 이를 포함하는 이 중괄호 표현식은 웹페이지에서 이와 같이 렌더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웹페이지에 자바스크립트라는 텍스트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코드를 이와 같이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오류가 발생하여 화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 헬로월드란 키워드는 이 문맥에서 어떤 변수나 상수로도 선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개발자 도구의 콘솔에서 이처럼 확인할 수 있죠. 만약 이 중괄호 안에 헬로월드란 문자열을 넣고 싶은 거라면 이처럼 따옴표로 감싸서 문자열로 만들어줘야 해요. 물론 그럴 바에는 중괄호 없이 이처럼 작성하는 것이 낫겠죠. 여튼 JSX에서 중괄호 표현식은 일정 종류의 값을 반환하는 코드 조각들을 넣어 화면에 렌더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떤 표현식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예제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컴포넌트를 작성한 뒤 앱에 삽입해 주세요.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코드를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이 상수들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중괄호 표현식들에 활용해 볼 거예요. 이와 같이 변수나 상수를 중괄호 표현식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전 보았던 코드와 같죠. 문자열을 반환하는 표현식은 중괄호 표현식 안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가 들어있는 상수에 1을 더하는 표현식입니다. 이 표현식은 숫자를 반환하죠. 중괄호 표현식에서는 숫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은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는 표현식입니다. 이 또한 문자열을 반환하기 때문에 중괄호 표현식에 사용되어 오른쪽과 같이 렌더링 될 수 있어요. 문자열 인터폴레이션 또한 문자열을 반환함으로 역시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불리언입니다. 보시다시피 문자열로 명시적 변환을 해서 중괄호 표현식에 넣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불리언 값 그대로를 넣으면 오류는 나지 않지만 이처럼 화면에 렌더링 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이처럼 문자열로 변환해 주어야 하는 거죠. 즉 원시 자료형 중에 중괄호 표현식에서 렌더링 될 수 있는 것은 문자열과 숫자인 거예요. 다음은 객체와 배열의 사용입니다. 이 컴포넌트 역시 이와 같이 앱에 삽입해 주세요. 사실 이 중괄호 표현식들에도 문자열과 숫자를 반환하는 값들이 들어감을 인지하면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객체의 경우 이처럼 키를 통해 값들에 접근합니다. 둘 모두 문자열을 반환함으로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배열에는 이처럼 인덱스로 접근하죠. 역시 문자열이 반환되어 렌더링 됩니다. 배열의 length 속성으로 접근하면 해당 배열의 크기가 숫자로 반환되죠. 때문에 이 역시 웹페이지에 성공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둘은 모두 배열로 하여금 매핑 또는 필터링 과정을 거치게 한 뒤 조인한 결과로 반환된 문자열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함수형 메소드들을 배우셨다면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운 분들은 일단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조만간 배열의 렌더링에 대해 보다 자세히 배울 때 매핑과 필터링도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은 함수 호출문이 사용되는 예시들입니다. 이 컴포넌트 역시 앱에 삽입해서 오른쪽과 같이 웹페이지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들 역시 문자열 또는 숫자를 반환하는 함수들을 실행할 뿐이므로 간단합니다. 이처럼 문자열을 반환하는 함수를 실행한 결과가 렌더링되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고 바로 아래의 두 줄 역시 선언된 함수들로부터 값들을 얻어오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익명 함수를 중괄호 표현식 안에서 만들어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자열이나 숫자를 반환하는 형태의 자바스크립트 표현식들은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예제들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예제입니다. 초반에 이처럼 JSX 요소를 상수들에 저장했죠. 이 JSX 요소들 역시 이와 같이 중괄호 표현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렌더링된 결과를 오른쪽의 웹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점을 활용한 JSX 작성법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JSX 기초 문법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렌더링과 리스트 렌더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의 마지막 예제에서 중괄호 표현식에 이처럼 JSX 요소도 들어가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JSX 요소를 반환하는 표현식 또한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요소 하나만 그대로 넣는 것은 중괄호 없이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요소를 반환하는 표현식이 JSX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먼저 불리언을 저장하는 이와 같은 상수가 있죠. 실무에서는 이후에 배울 스테이트가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중괄호 표현식에 이처럼 사막 연산자를 활용한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기초 이상 배워보셨다면 사막 연산자는 익숙하실 거예요. 이 사막 연산자 구문 전체가 물음표 앞에 있는 값에 따라 콜론 양쪽에 있는 값들 중 한 값을 반환하는 표현식입니다. 물음표 앞에 true 또는 true와 같이 취급되는 값이 들어오면 콜론 앞에 있는 값이 반환되고 false 또는 false와 같이 취급되는 값이 들어오면 콜론 뒤에 있는 값이 반환되는 거죠. 이를 알면 이 중괄호 표현식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 상수에 든 값이 참이라면 콜론 앞에 작성된 요소가 반환되어 렌더링되고 거짓이라면 뒤에 있는 요소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상수의 값을 바꿔서 저장해가며 테스트해보시면 화면에 렌더링되는 결과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다 규모가 큰 요소들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이와 같은 코드도 추가해볼게요. JSX 요소가 한 줄에 입력할 만한 분량보다 길어지면 이처럼 괄호 안에 작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괄호들 안에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는 프래그먼트들을 담는 겁니다. 이 물음표와 콜론으로 이 코드 전체가 하나의 사막 연산자임을 알 수 있죠. 상수의 값이 참이라면 이처럼 앞쪽의 프래그먼트를 반환하고 거짓이라면 뒤의 것을 렌더링하게 되는 거죠. 응용된 코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처럼 JSX 요소를 반환하는 함수의 호출문을 중괄호 표현식에 작성했죠. 해당 함수는 이처럼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 사용합니다. 이는 이후에 배울 props와 함께 사용되는 컴포넌트로 대체될 수 있어요. 사막 연산자는 이처럼 이어붙여서 2단계 이상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인자로 전달된 값이 어드민이면 이처럼 맨 앞에 프래그먼트를 반환하고 멤버가 전달되면 그 다음 요소를 기타 다른 값이 들어오면 마지막 요소를 렌더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무에서 사막 연산자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조건부 렌더링을 구현할 수 있어요. 다음은 AND 연산자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상단에 두 상수가 있습니다. 이 중괄호 표현식에는 불리언 값과 JSX 요소 사이에 AND 연산자가 있죠. 앞에 값이 참일 경우 뒤의 요소가 렌더링되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AND는 양쪽 모두 참일 때 참을 반환하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개발자 도구를 열고 콘솔 탭을 열어주신 다음 이 코드를 작성한 뒤 엔터를 눌러보세요. 이처럼 헬로가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가 0이 아닌 문자열은 true로 인정되는 값, 즉 truth이죠. 반대는 false이라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and 앞뒤로 truth가 오면 이처럼 뒤의 값을 반환하게 돼요. 어차피 반환 값도 truth이기 때문에 조건문에서도 문제없이 동작하거든요. 그 원리가 적용되어서 앞에 값이 참이면 뒤에 JSX 요소가 그대로 반환되어 화면에 렌더링되고 앞에 값이 거짓이면 false가 반환되기 때문에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배웠듯 불리언은 렌더링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을 활용한 다른 코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줄에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n 앞의 문자열은 길이가 0이 아니므로 truth입니다. 때문에 이처럼 메시지가 비어있지 않을 경우 이를 담은 뒤의 요소가 렌더링이 돼요. 반면 이처럼 빈 문자열이라면 렌더링이 되지 않아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널일 경우 또한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반대로 동작하는 연산자 역시 사용할 수 있음을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코드들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위에는 널, 병합 연산자, 그리고 아래에는 or 연산자가 사용되었죠. 앞에 널 또는 undefined가 들어올 경우 두 연산자 모두 뒤에 오는 값을 반환합니다. 그 외에 false 값이 들어오면 or 연산자만 뒤의 값을 반환해요. 이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널 병합 연산자는 앞에 널 또는 undefined가 들어올 때만, or 연산자는 앞에 어떤 값이든 false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오면 뒤의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truth 값이 들어오면
해당 값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들은 특정 값이 비어있거나 널일 때 기본값을 제공하는 용도로 자주 사용돼요. 이들의 활용법을 잘 기억해두면 간결하고 효율적인 코드로 웹페이지의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인 리스트 렌더링으로 넘어갈게요.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중괄호 표현식에는 이처럼 배열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배열 안의 요소들 중 렌더링 가능한 것만을 렌더링하게 돼요. 때문에 이 배열의 경우 오른쪽과 같이 숫자와 문자열만 렌더링되고 분리어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배열에 JSX 요소 또한 넣을 수 있음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JSX 요소도 화면에 렌더링 되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버튼 요소들을 쉼표로 구분하여 중괄호 표현 시간의 배열에 넣어보면 이처럼 3개의 버튼들이 화면에 렌더링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점을 리액트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위쪽에 문자열들의 배열이 작성되어 있죠. 아래의 코드를 보시면 리스트 아이템 요소를 넣는 코드가 딱 한 줄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웹페이지와 개발자 도구를 보면 이처럼 3개의 요소들로 렌더링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위에 배열에 들어있는 문자열 셋이 각각 리스트 아이템 요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배열의 매핑 기능을 아시는 분들은 그 원리를 어렵지 않게 짐작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와 같은 배열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에는 맵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맵 메소드는 이처럼 매개 변수를 받아 처리한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이 함수의 경우는 받아온 값에 2를 곱해서 반환하죠. 그리고 배열의 각 요소를 해당 함수에 넣어 실행한 결과들로 새 배열을 만들어 반환해요. 그래서 이처럼 기본 배열의 요소들에 2를 곱한 결과들이 담긴 배열이 반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매개 변수로 받은 값을 p 태그 안에 넣어 JSX 요소로 반환하는 함수를 넣으면 어떨까요? 아래와 같이 배열 안에 든 값들의 개수만큼 p 태그 요소들이 배열로 반환되어 화면에 렌더링 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리스트 렌더링이라고 해요. 배열 안에 각 문자열을 리스트 아이템 태그로 감싼 새 배열을 렌더링한 결과인 거죠. 리스트 렌더링을 할 때는 반복될 요소에 이처럼 키라는 속성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리액트가 리스트의 변동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각 요소에 번호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요소와 겹치지 않는 고유한 값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배열의 인덱스가 사용되었죠. 맵 메소드에 인자로 들어가는 함수에 두 번째 매개 변수를 넣으면 0부터 시작하는 배열 인덱스가 돼요. 그래서 요소에 1을 추가해보면 이처럼 0부터 렌더링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이 배열 인덱스는 배열 안의 항목들을 구분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사용합니다. 항목의 추가 및 삭제 시 이 값도 바뀌므로 변경이 잦은 곳에서는 효율이 떨어지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예제에서 이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배열의 필터링이라는 기능도 알아볼게요. 필터 메소드는 이처럼 truthy 또는 false를 반환하는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요소들 중 해당 함수에 넣었을 때 참을 반환하는 요소들만 담은 새 배열을 반환해요. 이 함수는 주어진 값이 짝수일 때 참을 반환하죠. 때문에 이처럼 2와 4만 남은 배열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매핑을 하여 각 요소가 p 태그로 변환되도록 하면 이처럼 p 요소들의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번 영상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잠시 코드를 살펴보세요. 먼저 이처럼 객체들의 배열이 있습니다. 각각 책에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일련 번호와 제목, 출판 여부, 출판 사명이 항목으로 있습니다. 이 객체들에는 이와 같이 고유한 번호가 있어요. 때문에 이번 예제에서는 배열 인덱스를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래의 상수에는 위의 배열을 필터링한 결과들이 들어있습니다. 책의 출판 여부가 true인지 여부를 반환하는 함수를 인자로 넣었죠. 때문에 이 배열에는 출판이 된 상태인 1번 책과 3번 책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 렌더링 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필터링된 배열의 길이가 0 이상일 경우 이처럼 H2 요소를 렌더링하는 코드를 쉽게 알아볼 수 있죠. 다음은 리스트 렌더링입니다. 예상대로 1번 책과 3번 책이 필터링을 통과하여 렌더링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 이 객체들에는 고유한 번호가 있기 때문에 키 속성에 배열 인덱스 대신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모든 책의 출판 여부를 false로 변경해 볼게요. 아래의 배열에는 아무 책도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배열의 길이가 0이므로 이 H2 요소는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막 연산자의 경우 뒤에 것이 반환되어 오른쪽과 같이 렌더링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0은 false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건부 렌더링 및 리스트 렌더링을 예제들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JSX에 대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JSX의 속성과 스타일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습 프로젝트를 열고 앱 컴포넌트에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HTML을 공부해보신 분들은 각 요소에 이와 같이 몇몇 속성들을 지정할 수 있음을 배웠을 거예요. JSX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차이점들이 있어요. 이 속성들 중에는 HTML에서 사용될 때와 JSX에서 사용될 때 이처럼 이름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HTML에서 사용될 때의 이름들을 이처럼 주석으로 표시해 놓았어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이처럼 이름에 다른 문자열이 붙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for는 HTML4로, class는 class name로 이름이 바뀌었죠. 특히 이 class name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for와 class가 이름이 바뀌는 이유는 이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예약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약어란 해당 언어에서 특정 용도로 쓰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수명이나 속성명 등으로 쓰일 수 없는 키워드들을 말하죠. 여러분이 이 화면에서 보시는 키워드들이 자바스크립트 예약어들입니다. 앞서 알려드렸듯 이 JSX 요소들은 모두 자바스크립트 객체들로 변환됩니다. 때문에 HTML 속성들 중 이 둘은 JSX에서는 이처럼 다른 이름들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예약어들도 아닌데 왜 이름이 바뀌어요? 이 속성들의 경우 소문자로만 작성되었던 이름들이 camel case 형식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었죠. 이 또한 이 요소들이 모두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언어에서 사용하는 네이밍 컨벤션을 따르는 거죠. DOM 또한 이들처럼 camel case로 된 속성명들을 사용하므로 DOM API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속성명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오른쪽과 같이 콘솔에서 오류 메시지를 통해 알려줍니다. 때문에 모든 속성들의 이름, 변화 여부를 외우지 않아도 이처럼 확인해가며 작성할 수 있어요. 이 코드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이 속성들의 값에도 이처럼 중괄호 표현식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배웠듯 이 안에는 데이터를 반환하는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처럼 숫자 값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불리언 값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렌더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언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우리가 앞서 다뤘던 자바스크립트 표현식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위의 상수와 아래의 두 속성들을 코드에 추가해주세요. 이 속성에는 중괄호 표현식을 사용해서 위의 상수에 저장해둔 true 값을 넣었어요. 또한 이처럼 사막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함수를 호출하거나 객체의 키로 접근하는 등 특정 값을 반환하는 표현식이라면 다 사용할 수 있죠. 앞으로 배울 스테이트를 이곳에 활용하여 다양한 동적 기능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의 소스 속성에 대해 잠시 살펴볼게요. assets 폴더에 이와 같이 이미지 파일 하나를 넣겠습니다. 저는 리액트에 로고 이미지를 검색해서 다운받아 넣었어요. JSX 문서에서 이미지 파일을 이와 같이 임포트하는 것을 이전 영상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아래에 이미지 요소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괄호 표현식 안에 필요한 정보들을 넣을 수 있어요. 이 중에 소스 속성의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로부터 임포트한 이 리액트 로고를 값으로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로부터 임포트한 데이터가 어떻게 이곳에 들어가는지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값을 왼쪽과 같이 콘솔 로그 기능을 사용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자 도구의 콘솔 탭을 열어보시면 오른쪽과 같이 해당 이미지의 경로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JSX에서 이미지 파일을 임포트하면 해당 경로에 문자열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개발 모드에서는 프로젝트에서의 경로와 다르지 않으므로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빌드한 뒤 프리뷰 기능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SS 안의 요소들은 이와 같이 파일명 등이 가공을 거친다고 했었죠. 빌드된 웹페이지에서 콘솔을 열어보시면 이처럼 빌드할 때마다 수정된 파일명이 경로에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이 어떤 이름으로 빌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 문자열로 소스 값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이런 이유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이와 같은 임포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다음은 JSX 요소들의 CSS 스타일을 적용하는 여러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라인 스타일링이에요.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리액트에서 인라인으로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이처럼 중괄호 표현식 안에 객체 형태로 스타일 정보를 작성합니다. CSS 속성명 역시 대쉬로 구분하던 케밥 케이스에서 이처럼 캐멀 케이스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중괄호 표현식 안에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외부의 변수나 상수에 저장하고 쓸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이번에는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외부에 지정된 객체를 JSX 요소 안으로 가져와 스타일 속성에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JSX 파일 내에서 스타일 정보를 분리할 수 있고요. 그 아래에 이와 같은 코드를 추가해 볼게요. 코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이 객체 스프레딩임을 알아보셨을 거예요. 객체 스프레딩은 기존 객체의 속성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름과 나이라는 속성을 가진 person이란 객체가 있죠. 이를 활용하여 아래에 updated person이란 객체를 만들 것입니다. 먼저 스프레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기존 객체의 두 속성을 새 객체 안으로 가져와요. 그 다음 새 객체의 속성을 직접 작성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존 객체로부터 가져온 속성의 값인 25를 새 값인 26으로 덮어 씌울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새로운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로 이와 같은 속성들을 갖는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코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DIV는 이처럼 새 속성을 만든 다음 위에 작성된 객체의 속성들을 스프레딩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배경색의 값은 이처럼 새로운 값으로 덮어 씌우고 글자 색과 글자 두께에 스타일들을 추가하여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스타일링도 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위에는 이처럼 두 스타일 객체들이 작성되어 있고 isPrimary라는 불리한 상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위의 값들을 스타일에 활용한 div와 스판 요소가 있죠. 먼저 div는 isPrimary의 값을 기준으로 사망 연산자를 사용하여 스타일 A 또는 스타일 B 객체 중 하나를 스타일의 값으로 사용합니다. 지금은 isPrimary가 true이기 때문에 스타일 A 객체가 적용되어 오른쪽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 있어요. 인라인에서 직접 객체를 작성한 이 스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론 양쪽의 값들 중 앞쪽의 것이 반환되어 사용되고 있죠. 이제 이 isPrimary의 값을 false로 변경해 보면 이처럼 적용되는 스타일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무에서는 스타일을 별도의 CSS 파일들에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죠. 이에 관련되어 중요한 부분인 CSS 모듈에 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새 문서들을 작성해 주세요. 영상을 멈추시고 잠시 코드들을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이처럼 버튼 A와 B에 CSS 스타일 문서가 있죠. 서로 다른 스타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버튼 A와 B의 컴포넌트 문서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들은 각각에 해당하는 CSS 파일들을 이처럼 임포트하여 사용하죠. 이러한 방법으로 임포트하면 해당 스타일이 전역으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을 앱 컴포넌트에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코드는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 두 컴포넌트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CSS 파일을 임포트했습니다. 하지만 웹페이지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두 버튼의 모습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두 버튼 컴포넌트는 모두 버튼이라는 문자열을 클래스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CSS 문서에는 같은 이름의 클래스에 대한 서로 다른 스타일들이 작성되어 있죠. 말씀드렸듯 이들은 전역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버튼이란 클래스를 가진 요소들은 모두 이 스타일들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두 버튼 모두 두 CSS 문서에 작성된 스타일 모두를 갖게 되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컴포넌트마다 이름이 겹치지 않게끔 되게 신경 쓰면서 클래스나 아이디 이름을 지어야겠는데요?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고 컴포넌트들이 여기저기 쓰게 되면 더 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액트에서는 CSS 모듈이란 기능을 제공해요. 이번에는 문서들을 이렇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CSS 문서들의 파일명과 확장자 사이에 이처럼 모듈이란 텍스트를 추가할게요.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파일을 임포트하면 CSS 모듈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컴포넌트에서는 이들을 이와 같이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로서 임포트하게 돼요. 여기서는 이처럼 styles라는 이름의 객체로 임포트했죠. 이제 클래스명을 지정하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여기서는 클래스명에 직접 문자열을 입력하지 않고 stylus 객체로부터 button이라는 속성을 꺼내어 사용해요. 버튼 A와 버튼 B의 CSS 모듈 모두 button이라는 클래스명에 스타일을 지정한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와 같이 각 버튼이 각자의 CSS 모듈에 작성된 스타일만을 적용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CSS 모듈로서 임포트된 stylus 객체를 이와 같이 콘솔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CSS 문서에 작성된 모든 클래스 및 아이디가 오른쪽과 같이 객체의 속성들로 들어가 있어요. 각 속성들에는 해당 클래스 및 아이디에 변형된 이름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명과 아이디를 이처럼 고유한 이름들로 변형함으로써 다른 모듈에 속한 것들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버튼 A의 요소에는 이와 같은 클래스명이 할당되고 그에 맞는 스타일들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버튼 B의 요소에는 아래에 다른 클래스명이 할당되어서 두 버튼의 스타일이 겹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CSS 모듈을 활용하여 다른 컴포넌트와의 스타일 충돌에 대한 우려 없이 컴포넌트들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JSX의 속성과 스타일링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컴포넌트의 props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